지금 네. 서울 아파트 가격이 IMF 이후로 네. 이렇게 많이 빠진 적이 없다고 합니다. 실제 가격이 정말 많이 빠졌는데 혹시 지금 정확히 어떤 상황일까요? 지금 이제 좀 잠깐 지금 좀 하락세가 좀 진정이 됐거든요. 네, 조금씩 좀 줄어들고 있더라고요. 하락폭이. 네, 맞아요.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정말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걸 인지를 하고, 그리고 이제 이것들이 단순히 개인의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부동산 관련한 기업들이 큰 문제가 지금 생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많이 보이니까 1월 3일 대책이랑 또 그 이후에도 뭐 각종 계속. 지금 대책들을 계속 지금 규제 완화 정책을 펼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확실하게 하락폭이 감소는 한 거는 맞아요. 하락폭 감소. 네. 자, 먼저 이제 실거래가 데이터죠. 그래서 실거래가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주로 통계를 내는 한국 부동산원 지수를 가지고 주간 데이터로 먼저 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게 이제 전국 평균이라고 좀 보시면 되고, 네. 일단 서울을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자, 서울을 보시면 이게 이제 매매가 하락폭인데 이게 한 주에 한 주. 한 주에? 한 주. 그래서 계속 떨어지고 있었네요. 예, 네. 12월 26일 날짜로는 한 주에 0.74% 하락을 했는데 네. 보시는 것처럼 이제 막대 그래프가 많이 줄었죠. 네, 좀 줄고 있습니다. 하락폭이 많이 줄었다. 그래서 0.35. 그러니까 0.35까지 되니까 일부 단지, 이거는 평균이잖아요. 네. 그럼 일부 단지들은 조금 오른 데도 있었고, 좀 내린 데도 있었고, 근데 네. 평균 내니까 마이너스. 좀 마이너스다. 네. 그래서 일부 이제 조금 환호를 요새 좀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분들한테 정말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저도 정말 올랐으면 좋겠어요. 네, 정말 올랐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데이터를 보면은 오르기가 너무 힘든 상황이고,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 데이터가 뭐냐? 바로 전세 가격이에요. 전세 가격. 자, 보세요. 요게 이제 전세 증감률 데이터거든요. 네. 자, 전세는 어때요? 자, 전세가 심지어는 한 주에 1.2%가 빠진 적도 있습니다. 하락폭이 매매보다 더 크네요. 더 커요. 네. 더 큰데 줄었는데 여전히 하락폭이 어때요? 1%야, 1%. 1%. 한 주에 1%. 와.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묻고 싶습니다. 부동산 공부 좀 하셨다는 분들에게. 자, 전세가가 약세를 보이는데 매매가가 강세로 돌아선 적이 있었나요? 그러니까 일시적인 이런 거 말고 추세적으로 강세로 돌아선 적이 있었냐고요.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자, 이걸 한번 볼게요. 자, 일단 길게 보려면 이제 월간 데이터를 좀 봐야 되니까 데이터를 제가 월간으로 바꿀 거고요. 네. 자, 요게 이제 한국부동산원의 월간 데이터 기준입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전세가 이때 약세 보였고요. 요때 약세 보였고, 이때 약세 보였고, 요때 약세 보였고, 네. 요때 지금 약세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2004년 1월 달부터니까 거의 20년치 데이터예요. 자, 전세가 약세를 보이던 시기에 매매가 플러스인 적이 있었나요? 없었죠. 네. 자, 그리고 지금처럼 2004년 이후에 전세 시장이랑 매매 시장의 하락폭이 클 때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만큼 지금의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IMF 때는 이런 데이터가 없었잖아요. 네. 물론 이제 서울 데이터는 있는데 그 데이터는 사실은 뭐 증감률로는 좀 신뢰하기 힘든 데이터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2004년 이후로 지금 최대 낙폭을 보이고 있고 매매 시장만 그런 게 아니라 전세 시장도 똑같아요. 자, 이런 시장에서 매매 가격이 대세 상승을 한다? 진짜 택도 없죠. 실질 수요인 전세가 강세로 돌아서지 않고 전세가 약세인데 어떻게 매매 시장이 좋아지냐고요.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은 전세가율이 높아지고 있어요? 낮아지고 있어요? 지금 낮아지고 있죠. 낮아지고 있죠. 자, 전세가율이 낮아진다는 얘기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뭐가 많이 든다는 얘기요? 투자 원금. 네. 물론 일부 단지들에서는 찾아보면 무피 투자에 가까운 투자를 할 수 있는 곳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런 거죠. 우리가 지금 가을인데 햇빛 낮에 잠깐 쨍쨍 내리쬐다고 이게 여름으로 다시 되냐 이거죠. 그런 일은 있다 없다? 그런 일은 없다. 자, 그리고 KB부동산 호가 위주 데이터인 KB부동산 데이터를 볼게요. 네. 자, KB부동산 우리 지수 통계 데이터를 역시 마찬가지로 봐도 전세가 약세를 보일 때는 매매도 약세를 보였죠. 이때 보시면 다. 자, 요때 잠깐, 요때는 이제 2013년에 잠깐 매매가
이때 약세를 좀 보였었는데 네. 이때는 뭐였어요? 전세가 플러스였어요. 네. 그러니까 전세가 강세일 때 매매 시장이 약세인 적은 있었지만 전세 시장이 이렇게 약세를 보이는데 매매 시장이 강세일 때는 한 번도 없었다고요. 네. 그냥 눈에 보이시잖아요. 네. 근데 이게 모든 지역이 다 똑같다라는 거죠. 자, 보세요. 자, 서울 보겠습니다. 자, 서울. 그렇죠? 전세가 약세이던 시기에 매매가가 그죠? 심지어는 전세가 이렇게 플러스를 보이던 시기에도 매매가 이렇게 약세를 네. 보였습니다. 맞죠? 자, 대전 보겠습니다. 자, 대전도 이렇게 약세 보이던 시기에 매매가 강세 없었죠? 네. 약세. 네. 그렇죠. 인천 보겠습니다. 긴 데이터는 이제 몇 군데 없어서요. 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심지어는 전세가 강세 보여도 매매 이렇게 약세 보이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하락폭을 주목하십시오. 지금처럼 하락폭이 클 때가 있었는지. 자, 지금 보세요. 자, 여기서 지금 우리가 이런 거죠. 기온으로 따지면 영하 30도의 강추위를 보이다가 지금 영하 한 15도로 떨어졌어요. 영하 10도, 15도로 떨어졌어요. 야, 살겠다. 이제 좀 다시 봄 되고 여름 되나? 여전히 춥네요. 여전히 네. 춥다. 그리고 주간 데이터로 최신 데이터는 한번 볼게요. 호가 데이터니까 최근에 호가는 어떤지 우리가 그리고 주간 데이터로 보는 이유는 주간 데이터가 가장 최신의 빠른 흐름을 볼 수 있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주간으로 보는 거고요. 자, KB부동산의 주간 데이터 전국 평균입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매매가가 어때요? 조금 하락률이 조금 감소했죠. 네. 근데 이거는 뭐예요? 공인중개사를 입력한 호가 호가 데이터 네. 위주입니다. 자, 그래서 조금 드는데 전세는 어때요? 전세 더 폭락했죠. 네. 전세가 더 크게 하락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이런 대세 상승은 지금 뭐 정부 규제 이렇게 해서 될 문제가 절대로 아니다라는 거를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세가 지금 이렇게 빠진 건 역대급, 매매가 이렇게 빠진 것도 역대급이잖아요. 맞아요. 둘 다 완전 역대급 이런 일은 없었죠.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2023년에는 좀 어떤 시나리오를 좀 보고 계신가요? 2023년에는 네.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일단 인플레이션 상황이 어떻게 될지, 그로 인해서 미국 기준금리가 어떻게 될지. 네. 근데 지금 조금 인플레이션 우려가 넘어가는 듯 하다가 다시 요새 어때요? 기준금리가 올랐죠. 좀 더 지금 더 네. 올라갈 거다라는 게 또 다시 또 분위기가 그렇게 바뀌고 있잖아요. 아, 네. 자, 근데 이거는 뭐 미국 문제고 한국만 볼게요. 한국만. 미국이 앞으로 이제 금리를 뭐 두세 번 더 올리면 한국도 더 올려야 되는 건 당연한데 우리가 느끼는 물가. 실제 물가. 우리가 느끼는 물가 어때요? 네. 이로 인한 호주머니 사정. 지금 완전 엉망이잖아요. 지금 난방비 전기료가 막 몇십 프로씩가 주가 상한가 치는 것도 아니고 가스요금이나 전기료가 상한가 치는 거예요, 지금. 난방비 너무 많이 나온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지속되는 한 이런 한국도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기준금리가 당연히 올라야 되겠죠. 네. 그래서 기준금리가 이렇게 금방 저도 원하고 대다수가 원하는 것처럼 이제 금리 인상 멈추고 내려갈 거야 라는 시나리오가 생각보다 저는 펼쳐질 확률이 높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 네. 자, 이런 시나리오대로라면 지금의 이제 매매가와 전세가 하락은 아마도 올해 가을이나 연말 정도까지는 계속해서 좀 이런 흐름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 네. 그리고 조금 한 내년 정도는 좀 돼서는 조금 이런 하락폭이 상당히 많이 좀 줄어들 수 있고, 그리고 이제 24년 중후반 넘어서 가을이나 아마도 25년 정도 즈음에는 다시 우리가 그때는 뭔가 바닥을 논하고 상승을 또 바라볼 수 있는 시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좀 합니다. 그럼 상승을 좀 기다리는 건 아직 시기상조다라고 보시는 거고. 네, 아직은 그래도. 시기상조죠. 이제 떨어진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지금 KB 데이터를 보면 네. 이제 22년 7월 달부터 떨어진 걸로 나와요. 물론 네. 이제 한국 부동산원 데이터는 연초부터 떨어졌지만 한국 부동산원 데이터를 보면 한 1년 정도 떨어진 거고요. 네. 그다음에 KB 부동산 데이터를 보면 이제 한 반년 정도 떨어진 거예요. 그럼 보통 한번 떨어지기 시작하면 이렇게 좀 위기가 있고 떨어지기 시작하면 보통은 몇 개월 정도 또 몇 년 정도 떨어질 수 그거는 있을까요? 시기마다 다른데요. 네. 이게 IMF 때 나타났던 하락 패턴이 있었고 금리위기 때 나타났던 하락 패턴이 있었는데 금리위기 때는 수도권이 굉장히 오랫동안 빠졌습니다. 그래서 2007년, 2008년 정도의 지역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그때 고점 치고 2013년 말, 14년 초에 바닥 찍고 올라간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 6, 7년 정도 시간이 걸렸었는데 IMF 때는 좀 달라요. 2, 3년 정도 후에 바로 바닥이 왔었고요. 이제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지금의 하락 패턴은 2008년 금리위기의 완만한 하락 패턴이 아니라 IMF 당시에 이런 급락형 패턴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거품이 그만큼 빨리 빠지고 반등의 시기도 빨리 올 거다.
것이다라고 전망을 합니다. 네, 최근 부동산 규제가 정말 많이 풀렸어요. 맞아요. 앞에서 말씀해 주셨듯이 그렇죠. 갑자기 이렇게 풀지 아무도 몰랐을 것 같은데 네. 이 정도로 빨리 풀지는 네. 대표님께서 보실 때 실제로 시장 반응은 좀 어떤 것 같으세요? 시장 반응을 좀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요. 근데 대체적으로는 이제 좀 무반응이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더 많죠. 그리고 정부의 또 이런 정책들을 보게 되면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상승하면 그러니까 상승을 하니까 정부가 규제를 하겠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규제를 할 수밖에 없을 만큼 시장이 뭐다? 많이 뜨겁다라는 네,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정부가 규제를 해도 먹혀요, 안 먹혀요? 안 먹히죠. 안 먹히죠. 몇 년이 돼야 먹혀요? 4년째나 5년째가 돼야 먹힙니다. 자, 보세요. 자, 과거에 IMF 이후에 상승이 나타났죠. 2, 3년, 한 98년 말 99년 초에 바닥 찍고 대세 상승을 시작을 했거든요. 네. 근데 정부가 언제부터 규제를 시작을 했냐면 2003년 10월 달부터 규제를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때부터 4년이면 몇 년이에요? 4년이면 2017년 네. 10월. 그리고 5년이면 2018년 10월. 그래서 제가 얘기해 드리는 게 정부가 규제를 하면 4년에서 5년 동안 불타오른다. 즉, 그 즈음 어디에 4년째, 5년째 사이에 불이 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가 규제를 시작하잖아요. 이거는 뭐라고 받아들이셔야 되냐면, 본격적인 상승장의 신호탄이다. 왜? 규제를 할 수밖에 없을 만큼 시장이 이제 막 불타오르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해되셨죠? 네. 자, 반대로 시장이 안 좋아지잖아요? 그러면 정부는 부동산 시장을 살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오를 때도 문제지만 과도하게 내리면 이게 또 엄청난 사회적인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규제 완화를 합니다. 근데 규제 완화를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규제 완화를 할 수밖에 없을 만큼 부동산 시장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진짜 시장은 언제부터다? 규제 완화 시작할 때부터다. 뭐 지금 규제 완화를 시작했으니까 네. 오히려 지금부터 그렇죠.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죠. 자, 우리가 규제를 딱 할 때도 어떻게 돼요? 잠깐 주춤하죠. 네. 잠깐 주춤하고 다시 올라버리죠. 왜? 본질적인 에너지가 그만큼 뜨겁기 때문에. 자, 지금 시장의 에너지가 다 꺼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급락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정부가 완화 정책을 하죠. 그래서 살짝 좋아지는 것처럼 하지만 지금 벌써 또 최신 뉴스 지금 뭐 나왔어요? 다시 급락세 지금 커지고 있다. 다시 급락세 커지고 있다. 그러니까 좀 줄었다는 얘기는 이거는 불과 바로 며칠 전 얘기고 지금 오늘 얘기는 또 다시 낙폭 지금 커지고 있다. 그렇죠. 1월 3일 날 정책이 발표되고 그 사이 좀 더 다른 정책도 있었지만 그렇죠. 그게 가는 게 한 달 정도 딱 지난 거죠. 맞아요. 그래서 이 정도로는 진짜 아무 의미 없고요. 그래서 정부가 규제 완화 정책을 하고 나서 한 2, 3년은 지나야 돼요. 2, 3년은 지나야 우리가 바닥을 논할 수 있다. 네. 그러면 그리고 이제 대부분 아시겠지만 이 규제 정책이 적용되는 지역은 어디예요? 서울이랑 수도권이랑 좀 심할 때는 광역시 요 정도. 네. 지방 거의 없죠. 그래서 지방 시장은 따로 노는 경우가 많아요. 규제 완화 정책을 연말부터 시작했잖아요. 22년. 네. 그럼 2년 더 하면 몇 년이죠? 24년. 24년 연말. 그래 그때부터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우리가 물론 이제 다른 데이터를 또 그때 가서 봐야 되겠지만 네. 그 정도 즈음에는 우리가 바닥을 좀 논해볼 수 있다. 이 정도는 바닥이다. 네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게 또 그 상승 관련해서는 자 보세요. 2003년에서 4년, 5년 더 하면 17년 가을, 18년 가을이었죠. 이때 사이가 딱 고점이었죠. 자, 이번 사이클에서는 언제부터 규제를 시작했죠? 2017년, 18년? 17년 8월 8일에 측이 첫 규제 정책이 본격적인. 여기서 4년, 5년 더 하면 몇 년이에요? 2022년? 21년? 네. 21년 여름? 네. 22년 여름. 네. 딱 이때가 고점이었죠. 네. 그게 시기를 볼 수가 있는 거네요. 과거 볼 수가 있는 거죠. 데이터를 패턴이 네. 매우 유사합니다. 큰 패턴이. 예. 그래서 지금 뭐 규제 완화 정책을 한다라고 해서 시장이 좋아지네. 여기서 거래량이 좀 늘었다라고 해서 네. 지금 다시 좋아지네. 이거는 저도 정말 그랬으면 좋겠는데 이거야말로 정말 이거는 전형적인 뇌피셜이고 그냥 네. 낮에 잠깐 햇빛 쬐다고 겨울 날씨가 지금 여름 날씨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랑 전혀 다를 바가 똑같다, 그게. 지금 규제를 그러면 모든 규제를 다 푼 건 아니잖아요. 전혀 아니죠. 네. 아직 풀 게 많이 남았죠. 그렇죠. 네. 그 중에서 가장 파급력이 있고 그래도 네. 영향을 많이 끼칠 수 있다. 시장을 그래도 조금은 불씨를 살릴 수 있을 네. 거다라고 하는 네. 그런 정책이 좀 있을까요? 자, 투자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죠?
세금 아닌가요? 아, 세금. 양도세 아니에요? 아, 양도세요. 양도세. 네. 세금. 네. 그렇죠. 특히 주택이 여러 채 있으면은 네. 그렇죠. 세금이 좀 많잖아요. 네. 근데 그 부동산 시장에 우리가 이제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투자의 고수들이 살 때가 있고 투자의 하수들이 살 때가 있거든요. 네. 근데 투자의 고수들은 대체적으로 다주택자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고수. 그렇죠. 네. 근데 그런 분들이 겁 없이 사고 싶어 할 때는 과연 언제일까요? 거의 바닥 저점에 가까울 때가 아닐까요? 그렇죠. 저점에 가깝거나 저점이 아니어도 양도세가 예를 들면 완전 비과세예요. 한시적 비과세예요. 네. 그리고 이런 정책들은 IMF 이후에도 나왔고요. 서브프라임 사태 이후에도 그런 정책들이 있었어요. 있었어요. 정말 파격적인 정책이 나올 때가 있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근데 그런 정책이 나와도 더 떨어질 수 있죠. 뭐 예를 들면 우리가 발목이나 발바닥에 사면 좋겠지만 네. 무릎이야. 그렇죠. 무릎이어도 양도소득세를 안 물 수 있대요. 그러면 무릎이 뭐가 되는 거예요? 발바닥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만큼의 세금이 빠지니까. 있으니까. 자, 그럼 사야 돼요, 안 사야 돼요? 사는 게 좋겠죠. 자, 지금 부동산 시장이 저는 한 어깨 정도, 한 어깨에서 한 가슴 정도까지 빠졌다? 물론 일부 지역에 따라서는 이미 허리 밑에까지 빠진 지역도 있는데. 허리 밑까지요. 네. 네, 허리 밑까지 빠진 지역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뭐 한 허벅지에서 가슴 이 사이라고 봐요. 지역마다 다른데. 네. 근데 여기서 좀 더 오래 빠지고 내년 뭐 한 초반까지 빠지면 거의 상당수의 지역들은 뭐 정강이나 한 허벅지나 뭐 이 정도나 더 밑으로 내려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세금 강력한 정책이 들어간다? 네. 아, 사라고 하는 거의 메시지를 주는 거 아닌가요? 일단 저는 살 거예요. 예전과는 다르게 이제는 네. 뭐 이런 여러 이제 유튜브 채널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너무 많은 분들이 또 이런 걸 알기 때문에 예, 과연 정부가 이런 강력한 정책까지 꺼낼지 안 꺼낼지는 솔직히 예, 근데 혹시라도 나오게 된다라면은 뭐 우리가 이걸 가지고 뭐 투기를 하자 그런 게 아니라 네. 뭐 사실 그동안 무서워서 내 집 마련 못 하신 분들이 있으실 맞아요. 거잖아요. 네. 그런 분들이 연끌해야 될 때는 저는 그럴 때가 연끌할 때라고 봐요. 정부에서 완전 이걸 뭐 집 사라고 이제 완전 뭐 그냥 강력한 이거는 너무 좋지 않고 하다 보니까 그렇죠. 시장 좋지 않고 맞아요. 이제 이 정도면 사야 된다라고 네. 말을 해주는 거네요. 그렇죠. 지금 아파트 가격이 많이 떨어졌다고 해도 일반 직장인이 사기는 좀 부담스러운 금액인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렇죠. 얘기해 주신 것도 맞고요. 자, 이게 이제 많은 분들이 지금 뭐 일부 분들이 좀 바닥 찍었다. 네. 근데 이걸 우리가 이제 거래량이랑 매물을 좀 보면 되는데요. 자, 보시면 예를 들어서 진짜 지금 이 많은 사람들이 정말 많이 내려온 지역들도 있잖아요. 네. 너무 싸다고 생각해요. 근데 내가 호주머니 돈이 있어. 진짜 이제 매력적인 매력적인 가격. 가격까지 떨어졌다. 네. 그럼 사시겠어요, 안 사시겠어요? 사야죠. 매력적이면. 그러니까 네. 사야죠. 네. 자, 그럼 뭐가 늘어나겠어요? 거래량이 늘어나겠죠. 네. 자, 거래량 한번 보시죠. 이게 서울이에요. 서울. 네. 자, 1년만 볼게요. 야, 이거 뭐 거의 완전 너무 아주 살짝 늘어났어요, 진짜. 자, 지금 이제 684. 1월 달에 867인데 좀 더 올라오겠죠. 네. 예. 근데 12월 달에 684니까 더 늘은 거 맞죠? 네. 자, 근데 이게 역사적으로 보자 이거예요. 야, 이게 늘은 거예요, 지금? 아니, 한 이 정도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정도? 한 6천, 7천, 8천 건. 자, 이때가 우리가 한번 보자고, 과거에 2013년 연말 정도에 바닥 찍었다고 놓고 치면 13년 연말, 14년 초. 네. 이때 거래는 몇천 건이었어요? 6,600건. 6,600건. 네. 자, 만약에 이제 거래량이 이렇게 죽었다가 한 5천 건 이상, 6천 건 이상 넘어왔다. 그럼 제가 인정합니다. 야, 이거 생각보다 바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구나.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네. 우리가 말로만 야, 이거 사봐도 되는 가격이야 라는 것과 실제로 이런 상황에서 내 돈을 지불을 해서 사는 거는 완전 별개의 문제입니다. 아시죠? 네. 아, 진짜 내 돈 들고 사는 건 완전 다른 문제예요, 이거는. 자, 내 돈 들고 사면은 지금 가격이 너무 매력적이야 라고 생각해서 내 돈 들고 사는 사람이 많아지면 이 거래량이 몇천 건이 아니라 5천 건, 6천 건 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600건, 700건 하다가 이제 800건 좀 넘고 한 1000건, 많아도 한 2000건 됐어. 이걸 가지고 지금 뭐 시장이 돌아섰네. 자, 아니, 부동산, 네. 아니, 이거 보세요. 2011, 12, 13년 이때도 4,000건, 3,000건, 4,000건, 5,000건 했는데 부동산 시장 어땠어요? 좋지 않았죠. 좋았어요? 안 좋았잖아요. 네. 근데 이때는 이렇게 거래량이 있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그래도 뭐 오른지 내릴지 모르겠고 나는 어쨌든
매력적인 가격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어찌됐건 돈을 주고 산 거잖아요, 이 사람들이. 네. 결과물이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결과물이 어때요? 역사상 이렇게 거래량이 이렇게 1000건 미만으로 유지됐던 적이 없다고요. 그만큼 무슨 얘기다? 사람들이 돈 내서 지금 부동산 못 산다라는 거예요. 안 산다라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리면 일단은 전세시장 강세로 돌아서야 되고요. 그 다음에 거래량이 몇천 건? 4천 건, 5천 건, 6천 건씩 계속 늘어나야 돼요. 그러면 지금 뭔가 바닥을 우리가 논해볼 수 있겠다. 그리고 부동산은 제가 늘 말씀드린 항공모함이기 때문에 아니 주식도 아니고 왜 이렇게 못 사서 안달이세요? 저는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는지 알아요? 이 투자의 사이클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네. 이 주식도 그렇고 부동산도 그렇고 하락을 하다가 하락을 약간 좀 희망이 보이는 이런 게 있어요. 네. 우리가 이제 주식에서 이런 거 데드캡, 바운스라고. 네. 이때 또 많은 사람이 이게 다시 또 간다. 왜? 그 전에 상승이 너무 뜨거웠기 때문에 그 열기가 아직도 그 강렬한 기억이 내 머릿속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고점 대비해서 떨어진 거 많이 떨어져 보이거든. 네. 그래서 그때 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10년에 한 번 할까 말까 한 최악의 지금 의사결정을 하는 거죠. 지금 또 보니까 지금 무슨 송도에 지금 아파트 산다. 에? 인천도 한번 보시죠, 인천. 자, 인천이 거래가 늘었네요. 그죠? 네. 좀 늘었죠? 네. 네. 자, 근데 길게 봤을 때는 어때요? 여전히 네. 세 발이 피다. 여전히 세 발이 핍니다. 그리고 인천은 지금 공급이 어때요? 올해도? 많죠.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네, 내년도 적지 않고요. 내후년도 적지 않고. 지금 이렇게 수두룩 빽빽 지금 입주물량이 이렇게 꽉 차 있는 상황에서 지금 많이 싸졌죠. 많이 싸졌다고 지금 들어간다? 그게 과연 현명한 선택인지는 뭐 한 1, 2년만 지나보면 결과가 이야기해 주겠죠. 대표님께 말씀하셨듯이 이제 전세가가 좀 반등을 하고 네. 좀 하락폭이 줄어들고 상승으로 좀 넘어가면 좋겠지만 네. 좀 넘어가는 시점 네. 그리고 이제 거래량이 네. 2013년, 14년 좀 시장이 좋지 않았을 때 그 정도 거래량을 좀 회복을 맞아요. 해야지 그렇죠. 내가 매수한 타이밍을 좀 잡을 수 있다라고 보시는 거죠. 네. 맞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반드시 명심하셔야 되는 게 2020년, 21년에 나타났던 이 상승이 정상적이었어요? 아니죠. 네. 완전히 비정상적인 상승장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비정상적인 상승장 이후에 나타난 하락장은 정상적인 우리가 노멀하게 우리한테 왔었던 정상적인 하락장일 가능성이 높을까요? 완전 비정상적인 하락장이 맞을까요? 정상적이지 않았으니까 맞아요. 비정상적인 게 맞겠죠. 그렇죠. 네. 지금은 여러분들 비정상적인 하락 패턴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매매가만 떨어지는 게 아니라 전세가도 떨어지고 있고 일부 지금 월세도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아주 여러분들 지금은 이 코로나 후폭풍 때문에 아주 비정상적인 하락 시장의 흐름이 펼쳐지고 이거에 대한 맥락을 예전에 우리 뭐 나타난 하락 패턴을 비유해 가지고 적용을 했다가는 자칫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오판할 수 있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내 집 마련 언제 할까를 기회를 이제 보는 사람들이 정말 많았는데 이제 그 사람들조차도 조금씩 줄어드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데이터로 봤을 때 이제 미분양 7만 원가 넘어선 게 어떤 영향을 좀 줄 수 있을까요? 자,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게 이제 미분양 데이터고요. 자, 이거를 보면 지금 어느 정도까지 왔냐면 2007년 한 4월 달, 3월, 4월, 2007년 초반이랑 유사한 정도, 그때보다 조금 작은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만 놓고 보면 아주 심각한 상황 아닙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앞으로 이제 추이겠죠. 그렇죠. 이 미분양이 앞으로 이렇게 쌓일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 지금 공급이 되는 곳들도 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전체적인 미분양의 양도 중요하지만 이 미분양의 증가 속도, 증가 폭, 이거 한번 이 각도를 보세요. 자, 이때의 각도보다 지금의 이게 어때요? 더 가파르네. 더 가파르죠. 그래서 지금 굉장히 미분양 상승에 대한 이 각도가 굉장히 가파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미분양 데이터 관련해서는 유의해서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사실 뭐 입주 물량 데이터나 이런 다른 데이터들은 이제 거의 그냥 맞아요. 근데 미분양 데이터는 건설사들이 이거를 한마디로 정부에 신고를 하거든요. 우리 지금 미분양 매쳐놨다. 근데 실제 미분양은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을 가능성이 많은데, 문제는 뭐냐면, 자, 이 당시에는 물가가 지금처럼 올랐나요? 아니죠. 오르지 않았죠. 근데 지금은 물가가 어때요?
그때보다 많이 굉장히 올랐죠. 많이. 네. 자, 두 가지 우리가 수요와 공급 측면을 생각해 보자고요. 자, 수요는 집을 사는, 집을 분양받는 우리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고요. 이때는 주식이 좀 폭락하고, 그렇죠. 하지만 물가는 이상 없고 우리 호주머니 사정 자체가 크게 뭔가 위협을 받지는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위협을 받고 있는 단계죠. 지금 위협을 받고 있죠. 이게 무슨 전기료, 가스료가 몇십 프로가 오른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건데 점심값도 계속 올라가고 있고 안 오르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호주머니 사정이 너무 안 좋아요. 거기다가 주택 구매력 지수가 이때보다 지금이 훨씬 더 좋지 않습니다. 즉 대출 껴서 집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의 숫자가 2007년, 8년보다 지금이 훨씬 2배 이상 안 좋아요. 그때가 집을 살 수 있는 사람 100명이었더니 지금 50명이 안 돼요. 네. 데이터를 보면. 그만큼 지금 집을 살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사람들이 없는 상황이 여기에 물가 급등까지 있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 호주머니 사정이 어때요? 점점 안 좋아지죠. 안 좋아지니까 집을 살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사람이 어떻다? 진짜 없다. 진짜 없다. 자, 그럼 공급자 측면에서 생각을 해볼게요. 자, 공급자 측면에서는 이때는 미분양이 이렇게 생겼지만 아파트를 짓는 원가 자체에 대한 문제가 지금처럼 심각하지 않았죠. 네. 자,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뭐 짓는 원가가 뭐 1,000억이었어요. 이 아파트 단지 하나를. 에이, 조금, 그래. 뭐 이제 아주 뭐 해서 이제 뭐 한 진짜 아주 최소한의 인건비 마진만 붙여가지고 한 1,200에 팔아야 되죠. 네. 그렇죠. 그걸 뭔가 건설사에서 이거는 어떤 가격 협상력에 대한 이런 포인트가 충분히 있었어요. 자, 그런데 지금은 아파트 한 채를 짓는 이 원자재 가격이나 그 다음에 인건비가 어때요? 너무 많이 올랐죠. 너무 많이 올랐죠. 네. 자, 그러면 즉 건설사 입장에서는 이 가격을 미분양이 생기면 할인 분양하든 뭐라든 어쨌든 돈을 돌려야 될 거잖아요. 자, 이럴 수 있는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손해보는 폭이 금융위기 때랑 지금은 어떻겠어요? 차이가 나죠.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공급자 입장에서나 수요자 입장에서나 지금 상황이 미분양은 이때보다는 작은 수준이긴 하지만 하락폭이 굉장히 크고 상황 자체가 지금 굉장히 지금 심각하다는 거예요. 혹자는 이렇게 말을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 집값이 비싸니까 미분양 나는 거다. 네. 주변보다 훨씬 싸게 분양하면 미분양 나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데 네. 그런 의견은 좀 어떻게 보시고 계신가요? 아, 네. 그 부분도 충분히 뭐 일리가 있는 이야기라고 보고 있고요. 이거는 지역마다 다른 것 같은데 집값이 싼 지역도 있고요. 싸지 않은 지역도 있어요. 네. 자,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아파트 단지를 한번 가볼까요? 아산으로 한번 가볼게요. 아산에. 자, 여기 이제 보시면 서해 그랑블 이제 2차 아파트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네. 그래도 여기가 꽤 좀 실수가 있고 괜찮은 지역 중에 하나인데 여기를 한번 보시면 일단 호가 캔들은 여기서 제거하고 일단 매매가를 한번 보시면 자, 지금 최저 호가가 얼마까지 떨어졌냐면 2억 1천까지 떨어졌어요. 최저 호가가. 네. 자, 2억 1천이면 언제적 가격이에요? 2009년. 자, 조금 오르다가 다시 떨어져가지고 2억 초반대. 네. 근데 급등을 했다가 지금 떨어져서 지금 이 가격이면 언제적 가격이에요, 지금? 2009년. 2009년 가격이에요. 말이 되나요? 아니, 너무 많이 떨어진. 그쵸? 네. 너무 많이 떨어졌고, 이게 537세 되면 작은 단지가 아니거든요. 네. 자, 이런 데는 어때요? 이런 데는 지금 너무 싸죠? 저는 솔직히 사고 싶어요, 이런 데들. 아니, 진짜 사고 싶어. 근데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 정도 가격까지 떨어져도 안 되지만, 그만큼 지금 상황이 심각하겠다. 그러니까 객관적인 가격만 놓고 보면 싸도 너무 싸죠. 이게 말이 돼요? 이거 34평짜리인데. 예? 평당 따졌을 때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지방에는 이제 이런 데들이 좀 있어요. 지방에는. 자, 근데 수도권 쪽으로 한번 가보시면, 뭐, 강남을 한번. 자, 반포자이를 한번 보면. 네. 반포자이가 이제 31억 초반대까지 지금, 최저 호가가 지금 29억까지도 떨어졌네요. 네. 29억. 자, 29억. 자, 29억이면 언제 가격이냐면 2020년. 2020년 초반. 아직 얘네는 뭐예요? 안 떨어졌죠. 아까 지금 아산 같은 경우는 지금 2009년 가격이었으니까. 그럼 2009년까지 지금 12억. 그러니까 지금 12억까지? 와. 비교를 하면은 지금 반포자이가 지금 10억까지 떨어진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네. 진짜 지방은 많이 떨어졌고, 네. 뭐 지역마다 좀 다르겠지만, 그렇죠. 네, 강남은 좀 또 다르네요. 네, 너무 달라요. 그래서
지역마다 이게 떨어지는 이게 폭이 너무 과도한 것도 있고 또 아직은 좀 더 봤을 때 좀 더 떨어져야 되는 그런 지역들도 있고 그래서 이거는 네. 지역마다 조금 다르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이제 아파트들마다 다를 것 같은데 네. 서울 수도권, 네. 인천 지역 네. 이 지역들은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 인천은 이제 거품이 지금 굉장히 많이 빠졌고요. 네. 인천은 굉장히 거품이 빠졌지만 여전히 이제 입주물량이 많기 때문에 좀 더 저는 떨어질 거라고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경기도도 거품이 많이 빠지고 있어요. 경기도도. 네, 경기도 거품이 많이 빠지고 있고 서울은 상대적으로 조금 거품이 덜 빠졌는데 서울도 이제 저는 올해 상당히 이제 거품이 좀 많이 빠질 거라고 좀 보고 있고 네. 광역시 중에서는 일단 뭐 대구가 이제 보시면 공급이 요게 이제 올해 가장 높은 막대 그래프가 올해 23년이에요. 네. 사실 작년에 그렇게 많이 안 떨어졌어요, 대구가. 아주 많이 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아마도 올해 하락률 1위는 저는 대구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네. 그래서 대구는 한 24년 한 가을 말 정도는 돼야지 뭔가 지금 좀 바닥을 논해볼 수 있지 않아. 대다수의 광역시들이 저는 그 정도로 지금 좀 보고 있고요. 자, 그런데 울산은 좀 달라요. 울산. 제가 여러 이제 지역들이 있지만 이제 울산은 보시면 어때요? 상대적으로 24년부터는 공급이 거의 공급이 많지 별로 않네요. 없고 올해는 좀 많죠. 네. 자, 그런데 울산은 뭐가 있냐면 제가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제 전세적 평가 인덱스거든요. 네. 그러니까 실제 사용 가치인 전세 대비해서 얼마나 지금 저렴한지 안 저렴한지를 저평가인지 고평가인지를 체크하는 게 이 전세 저평가 인덱스인데 이 광역시 중에서 전세 저평가 인덱스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이거는 KB부동산 지수 데이터로 이 정도 몇 년 보는 건 지수 데이터로 봐도 아무 상관없어요. 소득 대비 물가 저평가 인덱스 이런 것들은 시세 데이터로 봐야 돼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이런 지수 통계 데이터로 봐도 되고요. 자, 보시면 실제 사용 가치인 전세 대비해서 저평가인 데가 어디예요? 경남, 경북, 충북, 울산. 광역시 중에서 1등이 누구예요? 울산이에요. 울산입니다. 즉 울산은요. 자, 지금 울산 같은 경우는 어때요? 전세 저평가가 안 좋아지다가 다시 좋아졌죠, 지금. 네. 그죠? 좋아졌어. 이 정도면 좋은 거예요. 절대 나쁘지 않은 거예요. 광역시 1등이고요. 근데 지금 입주물량 올해 꽤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세 대비한 저평가 인덱스가 어떻게 했어요? 좀 더 안 좋아지겠죠. 자, 그런데 소득 대비한 저평가 인덱스 이미 떨어지고 있죠. 자, 여기서 가격 더 떨어지면 초록색 불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들어오죠. 들어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주택 구매력 지수도 요거는 이제 가장 최신 데이터가 22년 3분기예요. 근데 요것도 이제 다시 또 좋아지겠죠. 저는 아마 이런 초록색 불 비슷하게 내년 연말이나 내년이란다. 23년 연말이나 24년 초반 데이터 기준으로 이게 다시 올라올 거라고 봐요. 자, 녹색까지 올라오신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리고 지금 이제 상당히 많은 지역들은 전세가율이 내려가고 있는데 울산은 어때요? 전세가율 올라가고 있네요.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전세가율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뭐예요? 매매가가 떨어지거나 전세가 올라가거나. 일단 기본적으로 매매가 강세냐 전세가 강세냐. 그렇죠. 전세가 강세니까 전세가율이 올라가는 거예요. 맞죠? 상대적으로 매매 대비해서 전세 시장이 강세일 때 전세가율이 올라가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매수 포인트 잡을 때 제가 이건 유료 강의할 때 제가 하는 얘기인데 전세가율이 올라가는데 떨어지나 이 매매가가 멈추거나 올라갈 때 그때가 매수 적기다. 그렇죠. 자, 근데 지금 전세가율이 올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입주 물량이 어때요? 올해 좀 많이 있네요. 자, 올해만 엄청 많이 있습니다. 자, 근데 내년부터 줄어들죠. 확실하게. 자, 그러면 광역시 중에서는 가장 빠르게 또 매수 찬스가 올 수 있는 지역 중에 하나로 저는 어디를 보고 있냐? 울산. 자, 지금 울상이지만 좀만 지나면 울상이 뭐가 된다? 우상이 된다. 나중에 우상이 한번 임장 한번 가고 싶네요. 좋습니다. 이렇게 보게 되니까 확실히 울산이라는 지역을 조금 더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럼 혹시 대전은 좀 어떨까요? 대전이요? 대전도 보시도록 하시죠. 자, 대전 같은 경우는 보면 일단은 전세 저평가 인덱스가 어디에 있어요? 13등에 있죠. 17.1%. 그죠? 그러면 실제 사용 가치의
실제 사용 가치인 전세 대비해서 매매가가 거품이 얼마 있다? 17%가 껴있다. 네. 자, 그런데 지금 전세 저평가가 안 좋아지다가 다시 좋아지고 있죠. 올라가고 있네요. 올라가고 있어요. 그럼 얘가 계속 앞으로 좋아져야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까지 오면은 그때는 우리가 매수 포인트 해볼 수 있는 거고요. 소득 대비해서 여전히 높고 좀 떨어져야죠. 네. 여전히 소득 대비해서 지금 상당히 높은 수준이고, 이 주택 구매력 지수 데이터를 보니까, 자, 지금 보세요. 자, 제일 좋았을 때가 2015년 1분기, 그 다음에 최근 좋았을 때가 19년 2분기예요. 자, 이때가 124죠. 네. 근데 지금 70이죠. 그러면 이때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얘가 124라는 거는 뭐냐면 2019년에 대전에 이 대축 껴서 집을 살 수 있는 사람이 124명이야. 근데 지금 70명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반토막까지는 아니지만 굉장히 작죠. 그리고 네. 역사적인 평균이 108입니다. 110 정도 돼요. 그러면 지금 한 40 정도 작은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은 평균치보다 지금 꽤 지금 낮은 수준으로 지금 대전의 집을 살 만한 사람이 없다라고 우리는 판단을 해볼 수 있는 거고요. 자, 그리고 대전도 전세가율이, 저도 이게 데이터를 계속 못 보니까. 전세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자, 첫 번째 긍정 신호, 전세가로 올라가는 거예요. 네. 일단 긍정적인 신호 좀 발생하고 있고요. 자, 그럼 앞으로 전세가율이 어떻게 될지는 입주 물량을 봐야 되는데 왜 전세가율이 올라가는지 한눈에 보이죠? 자, 입주 물량이 없으니까 전세가율이 올라가죠. 자, 그런데 24, 25, 26 어때요? 3년 연속 네. 계속 평균 이상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닥 좋은 소식은 아니죠. 네. 그죠? 그래서 이걸 놓고 봤을 때는, 올해는 올해 전세가율 좀 올라갈 수 있겠지. 입주 물량이 없으니까. 물론 이 옆에 있는 또 세종도 입주 물량이 별로 없고. 네. 하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그럼 지금 사냐? 아니다라는 거죠. 이렇게 입주 물량이 또 꽤 좀 남아있고, 여전히 지금은 여러 데이터들이 고평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좀 더 기다려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어디를 한번 볼까요? 만약 부산 한번 어떨까요? 부산요? 네. 네. 자, 이제 부산은 지금 이제 낙폭이 계속 이제 갈수록 지금 커지고 있고요. 네. 자, 부산이 전세 대비 저평가 인덱스가 대전이랑 별로 차이가 안 나요. 네, 13.4% 정도. 근데 얘는 조금 좋아지다 다시 안 좋아지고 있죠. 네. 네, 다시 좀 안 좋아지고 있고, 소득 대비해서도 지금 상당히 지금 높은 수준입니다, 여전히. 그 다음에, 부산도 재택 구매력 지수 보니까 완전, 네, 거의 이 정도면 않네요. 완전 미친 거죠. 너무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지난 20년 동안 이렇게 심각한 적이 없었잖아요. 네. 이때 보시면 이때 좀 조정을 받았잖아요. 네. 18, 19년에 좀 조정을 받았거든요. 그때 주택 구매력 지수가 81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68이에요. 그래서 지금 상당히 주택 구매력 지수가 안 좋다. 그리고 부산도 떨어지다가 전세가율이 지금 12월 달 지금 올라갔네요. 네. 자, 그런데 이제 부산은 지금 22년, 요게 이제 23년입니다. 입주물이 작지 않죠? 네. 24년이랑 25년 갈수록 줄어듭니다. 그리고 요 정도면은 그래 상당히 많이 줄어드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26년에 이렇게 많이 있는데, 네. 자, 이제 이거는 뭘 보셔야 되냐면, 입주 물량 데이터는 대부분 이제 분양을 한 데이터를 가지고 이거를 입주 물량을 해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좀 쫄보 투자자다 보니까 좀 더 먼 미래를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관리 처분 인가나 이주 및 철거 단계에 있는 재개발, 재건축 단지 그런 데까지 다 데이터를 넣은 거예요. 그래서 만든 건데, 근데 이제 문제는 뭐예요? 지금 부동산 시장이 좋지가 않으니까. 실제로 할지 안 할지. 관리 처분 인가나 이주 및 철거 단계는 안 할 가능성이 많겠죠. 네. 그렇죠? 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안 하거나 미뤄지거나. 네. 지금은 사업상 지금 굉장히 시장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부산은 이렇게 보면은 앞으로 이제 거품이 좀 빠진다라고 보면 한 24년 중후반서부터는 뭔가 우리가 다시 좀 네. 뭔가를 한번 누려볼 수도 있는 상황이 아닌가. 하지만 그때에 또 2년 뒤, 2년 반 정도의 입주 물량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가 있으니까 네. 그걸 보고 판단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분양가보다 집값이 더 떨어져서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이런 분들은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분양가보다 집값이 더 떨어졌다. 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고민을 하셔야 되는 포인트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분양을 받았는데 분양받은 가격보다 떨어졌다. 네. 아니면 내가 분양을 받고 싶은데 네. 분양 받고 싶은 이 가격보다 주변 아파트가 더 떨어진 거냐. 네. 어떤 건가요? 질문이 정확하게? 전자죠.
아, 전자. 네, 분양을 받았어요. 분양을 받았는데 네. 이 가격이 분양받았던 아파트의 가격이 더 떨어져 버린 거죠. 예를 들어 5억에 분양을 받았는데 네. 얘가 4억 5천이 돼버린 거죠. 아, 글쎄요. 그거는 뭐 지역마다 다르긴 하겠지만은 네. 제가 21년 10월 달에 그때는 이제 10년 만에 한번 올까 말까 한 조례 매도 기간이니까 빠르게 팔아라. 그리고 늦어도 22년 상반기는 팔아라라고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때는 제가 솔직히 팔라라고 제가 얘기를 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미 가격이 많이 떨어져 버렸잖아요, 이미. 지금 상황에서 판다? 아, 이거는 솔직히 저는 이거를 제가 얘기 못 하겠어요. 이거는 각자의 재산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네. 리치고에 있는 리치고 앱에 지금 거의 다 있어요. 뭐 투자 점수, 뭐 주택 구매, 뭐 소득 대비 다 있으니까 네. 보시고 판단하세요. 보시고 판단하셨으면 좋겠고요. 다만 제가 확실하게 여기는 팔면 안 돼요라고 얘기할 만한 지역들이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팔면은 제가 보기에는 만약에 저라면 절대 안 팝니다. 라고 할 만한 지역들. 자, 거기가 어디냐면 네. 이거는 실거래가 캔들 차트를 가지고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네. 네. 자, 먼저 이제 경북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리치고에 들어가시면 실거래가 추이라고 해서 주식의 차트처럼 실거래가를 가지고 캔들 차트를 만든 거예요. 이걸 보면 이제 한눈에 이제 흐름을 볼 수가 있는데, 자, 이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평당 한 500만 원 한 중반 후반까지 떨어졌거든요. 네. 올라가다가. 네. 근데 이 정도 가격이면은 2017년 심지어는 2015년 가격으로 얼마 차이가 없어요. 네. 자, 여기서 조금만 더 떨어지면 500만 원 한 초반까지 내려오겠죠. 네. 조금만 더 떨어지면. 자, 그럼 그 가격은 2015년 가격이에요. 자, 그럼 2015년이면은 우리가 너무 싼 거 아닌가요, 사실? 그러면 여기를 팔아야 되냐라는 거죠. 저 같으면 절대 안 팔 것 같아요. 자, 이런 지역이 또 어디가 있냐면 경남도 보겠습니다. 네. 자, 경남도 어때요? 경남도 보시면 600만 원 초반 있죠. 네. 600만 원 정도를 2013년부터 2019년까지 계속 횡보만 한 거예요. 여기서 뭐 살짝 오르고 내려오고. 네. 그리고 나서 800까지 올랐다가 지금 다시 또 떨어지고 있어요. 자, 근데 떨어질 거라고 저는 보여지고 있거든요. 네. 자, 여기서 조금만 더 떨어지면 오늘 600 초반 되겠죠. 네. 그죠? 그럼 이 가격은 언제적 가격이다? 2013년 10월 가격이다. 근데 지금은 아파트 한 채를 짓는 원가가 13, 14, 15, 16이랑은 비교도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 후인도 올랐으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얘기도 해야 되나? 진짜. 네. 해줘야죠. 자, 이제 여러분들이 뭘 아셔야 되냐면, 건설사 입장에서 보자고요. 네. 건설사 입장에서. 자, 건설사가 앞으로 지금 새 아파트를 지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 당장 말씀하신 건 쉽지 않죠. 쉽지 않죠. 네. 지금 그나마 진행되는 공사는 어찌됐건 얘는 해야 되니까 네. 하는데, 그리고 지금 원베일리 같은 그런 엄청나게 누구나 살고 싶은 최고의 아파트 단지도 조합이랑 시공사랑 싸워요, 안 싸워요? 싸워요. 뭐 때문에 싸워요? 분양가? 그렇죠. 지금 예전에 그렇게 예를 들면 뭐 평당 2천만 원 계약했는데 원가를, 근데 지금 뭐 물가 올랐다고 하면, 근데 또 건설사 입장이 그게 맞잖아요. 지을 수가 없으니까 지금 손해 보니까. 그래서 이런 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파트 한 채를 짓는 원가 자체가 너무 비싸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파트를 짓는 건설사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이제 추가적으로. 자, 그러면 우리가 2년 반이나 3년 뒤부터는 이제 새 아파트가 상당히 줄어든다는 걸 의미합니다. 맞죠? 지금도 2년 뒤, 3년 뒤. 지금도 그렇죠. 2년은 아니고 한 3년, 그죠? 2년만 3년이라고 치면은 24년, 24, 25, 26. 26년. 네. 한 2년 반 하면 25년 중순입니다. 자, 그러면 이때서부터는 입주 물량이 완전 전국적으로 싹 급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입주 물량이 줄어들 때부터 올라가요. 줄어드는 거 투자자들은 다 솔직히 알잖아. 이제는 뭐 리치 같은 이런 앱은 그냥 다 보이잖아요. 자, 그럼 입주 물량이 줄어들기 전부터 투자자들은 들어간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맞죠? 자, 그러면 제가 얘기한 24년 가을이나 25년에 바닥치고 올라갈 수 있다라는 근거가 돼요, 안 돼요? 되죠. 네. 됩니다. 돼요. 그러니까 지금의 이런 문제, 어떤 물가 인상 때문에 지금 25년 중순, 26년부터는 새 아파트 우리가 진짜 눈을 씻고 찾아봐야 될 거다. 그리고 아파트 한 채를 짓는 원가가 요즘 이제 건설사들하고도 저희가 많이 일을 하거든요. 네. 건설사들이나 뭐 부동산 관련 금융에 있는 큰 회사들이랑 저희 회사는 일을 많이 하는데, 제가 물어봤습니다. 지금 뭐 건축비만 원가가 얼마냐? 건축비 원가.
건축 땅값 빼고. 오, 네. 건축비만 지금 지방 500. 아, 건축비만요? 건축비만. 지방 500, 수도권은 700, 800. 건축비만. 근데 이것도 올라가면 더 올라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보세요. 여기는 땅값이 포함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땅값 포함되어 있는 거죠. 저 얼마다? 좀만 떨어지면 600이다. 이런 데를 왜 팔아요? 자, 이런 데가 또 어디가 있냐면, 전북 보겠습니다. 자, 전북도 평당 한 500 정도 선을 거의 지금 뭐 아주 횡보를 했죠. 근데 이제 600 넘어가서 올랐다가 분위기가 덩달아 안 좋아서 지금 떨어진 거예요. 자, 여기서 좀만 떨어지면 평당 500이죠. 네. 그죠? 근데 그거는 아파트 한 채를 짓는 원가도 안 돼. 팔아야 돼요? 안 팔아야죠. 안 팔아야죠. 자, 이런 데가, 제가 말한 경남, 경북, 전북, 충북, 충남. 이런 데가 그래요. 이거 여러분들 뭐 들어가서 데이터 보시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데는 아예 팔지 마세요. 이거 왜 팔아요, 지금? 그럼 지금 이제 가격이 떨어졌을 때. 네, 조금 참으세요. 건축비만큼 정도 되는 그렇죠. 거면. 네, 일단 한 바퀴 돌리시고 좀 참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게 그럼 가격이 2013년, 14년 정도가 아마 그러면 그 정도 가격인 것 같은데. 네. 그럼 지방 가격이 2013년, 14년 정도 가격으로 돌아간 게 있다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버티고 있는 게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아니, 솔직히 15, 16년 가격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쵸. 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불과 우리가 한 1, 2년 전만 해도 지금 막, 그 비싼 가격에도 못 사가지고 난리 안 달라고 난리 났는데. 맞아요. 아니, 좀 떨어지면 사야죠. 네. 근데 보통은 집값이 떨어지게 되면 전세가는 오른다는 걸 많이 알고 계실 텐데, 지금은 두 개가 동시에 동반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럴까요? 자, 일단 첫 번째 원인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서울에서 뭐 대단지 좀 가보고 싶으신 데 있으세요? 1000세대 이상 대단지. 1000세대 이상 대단지. 좀 관심 있는데. 엘스 쪽으로 가볼까요? 엘스 가볼까요? 네. 네, 여기 엘스. 엘스 이제 엘리트라고 해서 이제 뭐 잠실의 세계 이제 대장 아파트죠. 굉장히 살기 좋고, 네, 대단지고 한강 바로 앞이고. 자, 엘스의 전세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엘스의 전세가가요. 자, 이제 보시면 이 상승하는 각도가 완만하죠. 네. 그래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 6, 7, 8, 9 이때가 한 8억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조금이었어요. 네. 그죠? 거의 완만한. 8억 정도 선에서 굉장히 완만하게 유지가 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19년부터 조금 올랐죠. 네. 매매가가 급등하면서 9억, 10억. 자, 근데 임대차 3법이 통과되고 나서 어떻게 됐냐? 얘가 이제 10억이 넘어가고 최대 13억까지. 와. 네. 호가는 18억이요? 호가가 18억. 와. 이거는 진짜 많이.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지난 이제 1년치고요. 네. 네. 보니까 이때 또 이후로 호가가 좀 내렸나 보구나. 네. 이때는 이제 호가는 11억 7천에서 25억까지. 평균 호가가 이제 한 12억 정도 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네. 이 각도만 보셔도 이 코로나 터지고 나서 임대차 3법 터지고 나서 이 전세가가 어때요? 이 정도 급등이 역사적으로 있었을까요? 지금 데이터로 봤을 때는 없었어요. 자, 좀 여기가 이제 2008년에 입주를 했으니까 네. 요거 말고 조금 더 오래된 아파트가 우성 아파트. 우성 가볼까요? 네. 자, 우성을 보시면 이렇게 요 각도가 어때요? 이렇게 거의 완만한 상승. 근데 코로나 시대를 어떻게 됐다? 급등. 폭등을 했죠. 네. 자, 그래서 비정상적인 상승이 나타났던 거예요. 근데 이 가격을 그래도 내고 살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금리가 역사상 가장 낮은 수준. 네. 가장 낮은 수준이 0.5%까지 떨어졌는데, 네. 그리고 그때는 주식이나 부동산 모든 상황이 좋았어. 자산 시장이 코인까지 난리였잖아요. 막 수익률 난리도 아니었잖아요. 자, 그러니까 금리도 싼 데다가 내 자산 시장 상황이 좋으니까 어때요? 이자 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낼 수 있죠. 그래서 이 비정상적인 상승이 먹혔던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은 자, 주식은 3,300에서 지금 2,500 네. 밑으로 지금 네. 떨어졌고 2,400대까지 나오더라고요. 코인도 6천만 원인가 얼마 넘었다가 지금 뭐 얼마죠? 한 3천만 원 하나죠. 잘 몰라가지고. 네, 아무튼 얘도 한 반토막 정도 떨어졌죠. 그다음 부동산도 떨어졌죠. 네. 근데 금리는 저 때보다 올랐죠. 많이 올랐죠. 네. 근데 물가도 저 때보다 많이 올랐죠. 그러니까 우리들 호주머니 사정이 어때요? 좋지 않죠. 좋지 않죠. 네. 자, 그러니까 전세가 완전 이 비정상적인
가격이 원래 한 이 정도 와야 되는데 더 막 떨어지는 거예요. 지금 여기도 최저가가 5억 2천까지 떨어졌잖아요. 5억 2천. 5억 2천이면은 2016년 가격이에요. 5억 15년 가격이네. 15년. 15년 말 16년 초. 이 가격까지 떨어진 데가 정말 많다니까, 서울도. 그러니까 그만큼 이거를 보면서 저는 야, 아니 이때 금리가 지금이랑 차이가 있을까요? 별 차이 없어요. 네. 자, 그러면 뭐밖에 없다? 지금은 그러니까 원래는 이거보다 전세가가 높아야 되는 게 맞다라는 거죠. 네. 거품이 빠져도 이미 코로나 거품 다 빠졌고 훨씬 더 심하게 지금 15년 말 16년 초 가격으로 떨어진 거면 이거는 진짜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네. 저는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 야, 진짜 사람들 호주머니 사정이 진짜로 안 좋구나. 그만큼 여력이 없구나라는 게 저는 느껴져요. 그만큼 더 줄여서 가려고 하는 거죠. 맞아요. 네. 여기 산다고 해도 조금 지역을 좀 더 옮기거나 네. 조금 덜 좋은 데로 가거나 하면서 그렇죠. 맞습니다. 옮겨가는 거죠. 네. 야, 이런 상황들이 오래 지속이 될까요? 저는 일단 23년은 지속이 될 거다. 23년. 23년 내내. 네. 그리고 24년이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왜냐면 지금 불과 우리가 1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주식시장 랠리 단기 상승 오면서 뭐라 그랬어요. 이제 야, 이제 뭐 거의 금리 인상 분위기 끝나가고 있네? 네. 근데도 2월 달 들어서도 어떻게 분위기가 또 바뀌었어요? 또 바뀌었죠. 또 바뀌었잖아요. 네. 아, 금리 인상 더 갈 수 있겠네로 바뀌었잖아. 몰라, 네. 아직은. 근데 지금 전 세계의 판 자체가 완전히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런 인플레이션 상황이 쉽게 진정되기 힘들다. 네. 그리고 한국은 저는 훨씬 더 심각할 거라고 봐요. 자, 미국은 물가가 내려갔지만 한국은 다시 내려오다가 한국 다시 올라가고 있는 거 아시죠? 네. 자, 지금 전기료, 가스비 어떻게 돼요? 너무 많이 폭등했죠. 네. 근데 전기료 끝났어요? 인상? 아니잖아요. 네. 더 올라가잖아요. 전기, 가스는 세금 같은 거예요. 교통비도 오르지. 뭐 과자, 라면, 아이스크림, 우유 뭐 안 오르는 게 없어. 전부 다 올라. 근데 물가가 진정이 된다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거 물가 진정이 되지 않으면 사람들의 호주머니 사정은 갈수록 안 좋아질 겁니다. 기업들도 상황이 안 좋아질 거고요. 그래서 이런 게 전반적으로 개선이 되지 않는 한 저는 부동산 시장이 전반적으로 다시 좋은 흐름을 가기 쉽지 않다. 그래서 올해 저는 제일 주목해서 봐야 되는 포인트가 이 물가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아, 그럼 전세 시장도 물가 시장 자체가 조금 안정화돼야지 네. 그다음 전세 시장이 안정화될 거고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제 그 가격이 급하게 떨어졌던 것도 어느 네. 정도는 다시 또 오를 수도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매매가와 전세가가 동시에 빠지게 되면 네. 좀 우리 삶은 어떤 영향을 좀 미칠 수 있을까요?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죠, 지금. 네. 지금 제 주변에도 대출 받아서 지금 전세 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역전세 때문에.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심지어는 데이터를 보고 네. 여기는 전세가 떨어지는데 한 게 왜 입주물량 별로 없으니까 그리고 가격도 별로 오른 게 없는데 근데 이런 지역들도 지금 분위기가 덩달아서 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지역들마저 지금 전세 높았을 때 계약했던 사람은 네. 돌려주려면 지금 계약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강남이나 서초나 이런 데도 지금 7억, 8억씩 집주인들이 내줘야 되잖아요. 네. 지금 어떻게 되겠냐고요. 근데 매매가도 떨어져. 그러니까 돌아버리는 거죠. 둘 중에 하나만 떨어지면 보통은 어떤 원리가 작용을 했냐면 자 보세요. 자 매매가는 떨어져. 예를 들어서 내가 2억짜리 아파트인데 얘를 전세를 내가 10억에 줬어요. 전세가를 50%로. 네. 근데 매매가가 떨어지면 수요가 전세를 몰리면서 매매가는 20억짜리가 17억, 18억까지 떨어지는데 전세 10억은 12억으로 올라요. 자 그럼 집주인은 나는 매매가 떨어지는 거 신경 써야 안 써요? 그래도 지금 당장 팔 거 아니면 안 써도 되는 거죠. 왜? 2년 뒤에 돈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는 거죠. 2억 생기는 거잖아요. 네. 이걸 가지고 또 다른 투자를 하고 이런 경우도 정말 많았습니다. 이런 메커니즘이 금리기 터지고 나서부터 계속 이게 먹혔어요. 네. 자, 근데 지금 상황은 20억짜리든 매매가는 지금 17억이 돼 있고 전세 10억짜리는 지금 7억이 돼 있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나는 안 팔아. 그러면 이 10억이던 전세가 7억이 됐으니까 나는 3억을 어디선가 구해야 되잖아요. 네. 어디서 구할 거예요? 방법이 몇 가지 없잖아요. 대출을 받든가, 가지고 있던 부동산이나 주식 자산을 팔든가, 이런 사람들이 앞으로 많아진다, 작아진다? 많아질 수 있네요. 많아질 수 있죠. 네. 그러면 자산 시장에 이게 과연 좋은 영향을 미칠까요? 그래서 이게 한 번도 우리가 이런 시장이 없었는데 네. 굉장히 지금
코로나라고 하는 이 비정상적인 완전 매매 전세가 완전 폭등하는 이 장세가 나타났다면 지금은 완전 이 후폭풍으로 매매가와 전세가가 둘 다 하락하는 엄청난 말도 안 되는 시장이 지금 흐름이 펼쳐지고 있고 네. 자, 이런 부분들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막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이거가 계속 또 진행되기 힘들어요. 그래서 빠르면 뭐 올해 연말이나 내년 어느 즈음부터는 이런 흐름들이 어느 정도는 좀 진정이 될 거고, 왜냐면 계속 떨어질 수는 없거든요. 지금 아까 데이터 보셨지만 뭐 10년대 10년 전 가격으로 떨어지는 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런 지역들 같은 경우는 이제 진정이 될 거고, 그럼 다시 또 그 지역부터 바닥치고 올라가고 또 이런 일들이 저는 나타날 거라고 보거든요. 네. 그러면 아직 집이 없으신 분들은 네. 지금부터 좀 잘 찾아봐야 되는 시기인 거죠? 지금부터 그래서 공부해야 됩니다. 왜? 그때 가서 아니 기회를 찾으려면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고 공부가 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게 안 되어 있는데 그때 가서 어떻게 해? 그래서 지금 준비하고 공부하는 시기가 저는 23년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나는 어디서 어떻게 살지에 대해서 많이 고민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매매도 있을 거고 전세도 있을 거고 월세도 있을 거고 네. 과연 나는 네. 각각 어떤 흐름을 보여주고 있을까요 지금? 일단 매매는 당장은 이야기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매매는 좀 참으세요. 매매는 좀 참으시는데 다만 저런 건 있어요. 자, 일단 제가 매매 얘기를 잘 안 하는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우리가 가치를 결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희소성이에요. 바로 얼마 전에 나온 뉴스인데 지금 원베일리 펜트하우스가 네. 얼마에 거래됐다 그러죠? 100억 넘게 거래됐다고 했죠. 맞아요. 생각났어요. 왜? 희소성이 있거든요.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는 자, 것이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일단은 뭐 일반 매매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정말 희소성이 있는 단지야 여기는. 근데 가격이 보니까 한 2000 매우 싸. 2017년 18년 가격까지 떨어졌어. 네. 그러면 그런 거는 고민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새로운 아파트를 분양을 해요. 네. 분양을 하는데 그냥 아파트 단지만 들어서는 게 아니라 뭔가 이런 복합 단지로 해서 일자리도 들어오고 뭔가 관공서도 들어오고 뭔가 입지가 훨씬 더 개선되는 입지가 거. 너무 네. 좋아. 그리고 희소성이라는 건 뭐냐면 그런 데를 찾아보기 힘든 거예요. 만약에 이런 엄청난 희소성을 가지고 있는 아파트 단지인데 가격을 보니까 메리트가 있다? 이런 건 우리가 고민해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거는 개별성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네. 근데 제가 보니까 이런 데가 없지는 않더라고요. 그런 집이 보이죠. 네, 그래서 그런 데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솔직히 뭐 내 집 마련이 언제나 옳지는 않지만 저는 그래서 허리 정도면 내 집 마련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뭐 발바닥부터 머리 꼭대기까지 있다라 우리가 발바닥 머리 꼭대기는 못 알아맞히고 네. 결국은 무릎이냐 어깨냐인데 네. 그 사이가 뭐 허리 정도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허리 정도라면은 뭐 내가 큰 어떤 레버리지 없이 대출에 대한 큰 부담 없다라면은 저는 내 집 마련 해도 저는 괜찮다 그 정도는. 네. 네. 근데 이제 그런 지역들이 좀 더 지나면 나올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네. 자, 그다음에 전세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문제가 전세가 동반 하락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문제잖아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뭘 보셔야 되냐? 그래서 전세냐 월세냐를 초이스하셔야 되는데 이거는 입주 물량을 좀 보세요. 그 지역에. 네. 그래서 뭐 강남구냐, 뭐 인천 연수구냐, 서산이냐, 뭐 부산 수성구냐 이런 데 보고 시도별 입주 물량도 보시고 네. 왜냐하면 입주 물량 주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시도별 입주 물량 그다음에 그 지역의 시군구 입주 물량을 같이 보시면서 만약에 입주 물량이 많아요. 자, 그러면 여기는 전세가가 떨어질 가능성이 높죠. 떨어질 가능성이 높죠. 네. 그러면 내 소중한 전세금이 좀 위험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네. 그러면 이런 데는 어떻게 하면 돼요? 오히려 그때는 월세로 거주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럴 때는 월세로 거주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니까 입주 물량이 없어. 근데 덩달아 떨어지고 있어. 자, 예를 들면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데이터적으로 좀 이해가 안 되는 중에 하나 서산인데 네. 자, 서산을 볼게요. 자, 입주 물량이 어때요? 많지가 않습니다. 그동안도 많이 없었고요. 네. 올해는 한 채도 없고요. 23년 한 채도 없고요. 24년은 1000채밖에 없어요. 그리고 25년, 26년 예정돼 있는 하나도 없어. 즉 입주 물량이 거의 없다는 얘기예요. 네. 근데 여기도 전세가가 완전 급락을 저 깜짝 놀랐어요, 진짜로. 뭐야? 그러니까 이제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덩달아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들은 뭐 2008년 금리 위기 때도 있었는데, 자, 이런 데에 예를 들어서 올해 한다. 네. 그럼 여기는 전세 살아도 돼요, 안 돼요? 괜찮죠. 자, 23년에 계약하면은 만기가 25년이잖아요. 네. 근데 입주 물량이 빵이야. 그럼 전세가 어떻게 된다?
지금 일부 지역에 이런 완전 이런 급락한 전세가 저는 말이 아니 전세 가격이 지금 10년 전 가격으로 된다라는 게 이게 말이 되나요? 그쵸. 진짜 이거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말이 안 되는 일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들은 저 같으면 전세 살 거. 왜? 리스크가 없잖아요. 자, 근데 예를 들면, 자, 근데 대구 같은 데를 한번 보자고, 대구. 대구는 일단은 시 공구를 한번 시 도로 볼게요. 여기는 입주물이 너무 많으니까. 네. 자, 공구를 보면 여기는 올해, 이거 10년으로 놓고 보고, 올해 역사상 최대죠. 근데 내년에도 많아. 내후년에는 좀 줄어들긴 하지만, 네. 계속 이게 여파가 영향을 미칠 거고. 자, 그러면 이렇게 입주량이 많은 데는 전세 살면 어떻게 돼요? 전세가 더 떨어질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너무 싸지만, 많이 싸졌을 거예요, 여기도. 싸지만, 일시적으로 이렇게 물량이 쏟아지는 데는 장사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떨어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지역은 우리가 의사결정을, 전세는 위험하니까 반전세나 네. 아니면 월세로 사는 의사결정을 하시는 게 훨씬 더 내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데 좋겠죠. 일반적 공급이 그냥 없는 곳이라고 한다면 그래도 네. 전세로 거주하는 게 그렇죠. 좋고 아니면 만약에 공급이 좀 있는 곳이라면 네. 월세로 거주하는 게 네, 좋다. 맞습니다. 물론 이제 저거는 비교를 해봐야죠. 은행 이자랑 이런 거 이자랑. 해서 비교를 해보셔야 되겠지만 네. 그런 거 하면 이제 각자 상황에 따라 너무 다르니까 그거 네. 빼놓고 말씀드리면 향후 공급 물량만 가지고 네. 전세로 살지 반전세나 월세로 살지 의사결정 하시면 된다. 그럼 이제 한편으로 이제 전세 종말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네. 월세 시대라는 네.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이제 전세와 월세 사이에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대표님 생각에는 전세랑 월세 둘 중에 어떤 게 좀 더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이거는 너무 케바케예요. 아까 우리가 매매를 할 거냐, 전세를 할 거냐, 반전세랑 월세를 할 거냐 맞아요. 얘기했잖아요. 네. 이거는 뭐 거의 비슷한 맥락이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네. 상황 따라 너무 다를 것 같아요. 그때의 뭐 금리나 뭐 임대 수익률이나 뭐 여러 가지 이런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평택은 월세를 놨거든요. 네. 네, 평택은. 근데 월세를 놓은 이유는 뭐냐면 물론 이제 거기 이제 공장 짓는 분들이 너무 많긴 하지만 일자리가 너무 많이 증가를 하잖아요. 맞아요. 급속도로 증가. 근데 30평대가 월세가 얼마냐면요. 200만 원이에요. 200만 원이 넘어요. 그런 데들은 이제 예서 이런 뭐 집을 여러 대 갖고 그런 데는 이제 전세보다는 월세를 놓는 거고. 또 이거는 그래서 너무 이제 뭐 일자리나 금리나 지역이 어디냐에 따라서 너무 이제 네. 좀 달라질 것 같고요. 근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입주 물량 좀 없는 데는 네. 저는 전세가 좀 좋은 선택이라 보고 있고 입주 물량 많은 데는 전세보다는 다른 선택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많은 분들이 또 전세 종말이라고 하잖아요. 네. 만약에 이런 상황이 진행이 된다면 그럴 수 있지만 중요한 거는 뭐냐 본질적인 가치 대비 얼마나 떨어졌는데 저는 전세 종말 안 온다. 만약에 뭐 한 20년 뒤야 그때는 모르겠지만 네. 그렇게 되기 힘들어요. 그리고 일부 지역은 이미 전세가가 싸도 너무 많이 싸졌다니까요. 말도 안 되는 전세 가격이에요, 사실은 이게. 근데 지금 분위기가 덩달아서 안 좋으니까 지금 뭐 막 또 이런데 네. 너무 또 뭐 전세 종말이니 전세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다시 또 전세 가격이 또 저는 상승할 때가 온다라고 저는 봅니다. 왜? 아니 뭐든지 계속 빠지는 가격이 있어요? 없어요. 부동산도 오르고 내리고 사이클이 있고 그 다음에 매매 가격도 사이클이 있고 전세 가격도 사이클이 있고 그 다음에 월세도 사이클이 있고 근데 지금은 코로나 그것 때문에 급등했던 전세가가 너무 과도하게 급등을 했기 때문에 쫙 빠졌는데 지금 과도하게 빠졌고 이게 이제 금리나 비교해서 사람들이 또 저는 전세 쪽으로 몰려가는 때가 머지않아 올 거다. 금리가 또 내려가게 되면 그렇죠. 네. 네. 비교해가지고 옵니다. 아이 사람들이 얼마나 영약하고 발빠른데요. 네. 부동산도 이렇게 가격이 내려가고 경기 침체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네. 많은 분들이 정말 어려워하시고 있는데 대표님께서도 이렇게 좀 어려운 시기를 네. 경험하신 적이 있으실까요? 있죠. 당연히 있죠. 살면서 뭐 어려운 시기 겪어보지 않으신 분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어느 정도 반열에 오르신 분들을 보면 전부 다 이 암흑기가 있더라고요. 네, 암흑기가 있어요. 그게 이제 저한테는 2008년의 시기였었고, 네.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이제 주변 상황이 바뀌니까 좋았던 상황들이 다 안 좋아지는 거예요. 네, 부동산도 떨어지고, 주식도 떨어지고, 기업들도 더 이상 투자를 안 하고, 네, 그러면서 선순환의 고리가 다시 악순환의 고리로 바뀌고,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느꼈고, 그래서 그때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아, 내가 열심히만 살아서는 진짜 택도 없다. 내가 원하는 인생을 절대로 살 수 없겠구나라는 걸 제가 뼈저리게 느꼈어요. 네. 왜? 아니, 나는 지금 잠도 줄여가면서 열심히 살고 있는데 금리가 터지면서 제 인생에 악영향을 미친 거잖아요. 근데 이 금리가 터지는 건 제가 통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죠. 이건 세상이 바뀌니까 그런 거잖아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인 거죠.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뭐 물가가 이렇게 급등할 줄 알았나요? 미국 이렇게 기준금리 이렇게 막 미친 듯이 올릴 줄 알았나요? 몰랐잖아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것들이 우리의 인생에 영향을 미치는 게 어때요? 굉장히 큽니다. 엄청나게 커요. 그리고 이거는 자산이 커지면 커질수록 훨씬 더 중요해요. 내가 자산이 작을 때는 그냥 저축만 해.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여력이 겨우 있고 뭔가 투자의 여력이 없어요. 그러면 그때는 뭐 주변 상황이 아무 상관이 없죠. 근데 이런 게 아니라 자산이 어느 정도 커지고 뭔가 이걸 가지고 내가 투자를 하거나 자산 배분을 하거나 집을 사거나 뭐 하거나 이럴 때는 완전히 이 의사결정 하나가 그냥 모든 거예요, 사실은. 자, 근데 그래 제가 그때 느낀 게 야, 진짜 미친 듯이 공부해야 되겠다. 미친 듯이 공부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강의료에만 엄청난 돈을 쏟은 거예요. 강의만 제가 한 5천만 원 이상 썼으니까. 5천만 원. 와. 네. 돈 써야 됩니다. 왜? 세상에 공짜는 없고 투자하는 만큼 걷어들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이런 시기는 또 옵니다. 그리고 지금은 아주 특이한 세상이에요. 아주 특이한. 여러분들 뉴스만 봐도 아니 이런 때가 아니 무슨 전기가스료가 몇십 프로가 오른다는 게 말이 돼요? 지금 뭐 자영업자고 개인이고 지금 다 난리예요. 기업들도 난리고. 근데 금리는 여기서 더 올라간다. 전기료도 더 올라간다. 가스료도 더 올라간다. 세상이 지금 판 자체가 바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로 내가 어떤 예측 가능한 인생을 사는 게 중요하잖아요.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해야 돼, 내 인생이. 네. 근데 이러려면 세상의 판이 돌아가는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은 책을 일단은 저는 책 공부가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요. 네. 제가 1년에 책 100권, 운동 200회를 한 7, 8년 정도 했었습니다. 이제 창업하고 나서는 이제 워낙 바쁘다 보니까 네. 제가 그렇게까지는, 그러니까 운동은 그렇게 하는데 책을 제가 1년에 100권씩은 지금 못 읽어요. 하지만 그래도 지금도 중요한 책을 읽습니다. 그리고 제 습관 중에 하나가 뭐냐. 예전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들어갔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예스24나 이런 들어가서 새로 나온 경제 관련한 새로운 책이 뭐가 있냐. 그리고 그 중에 세상의 흐름에 대한 이런 이야기를 하는 책들이 있어요. 네. 저는 무조건 사서 봅니다. 왜? 이 판이 바뀌는 거를 아는지가 진짜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반드시 그런 노력들을 하시고 그 책을 못 사면 저기 서점 가서 도서관 가서 그냥 네. 빌려서 공짜로 보실 수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노력들을 꼭 하시면 꾸준하게 하시면 5년, 10년 뒤에는 인생이 바뀝니다. 예. 그건 저도 해봤기 때문에 제가 자신합니다. 네. 야, 말씀하신 건 세상의 흐름을 아는 건 정말 중요한데 네. 이걸 가장 먼저 책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거예요. 네. 저도 그 책 한번 잘 찾아보고 예스24 가서 찾아보고 네. 한번 꼭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혹시 무주택자분들을 위한 좀 조언 또는 방법 네. 이런 부분들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제가 너무 신기한 게 뭐냐면요. 내 집 마련만큼 인생에서 중요한 게 없잖아요. 너무 중요하죠. 그렇게 큰 돈을 쓰는 적도 많지가 않으니까. 그렇죠. 아니 근데 왜 공부를 안 하는 거야? 아니 왜 공부를 안 하세요? 아니 우리가 수학, 정석 이런 거 다 이거 보는데도 우리가 몇 시간 이거 책 한 권 띄려고 해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시간. 근데 지금 써먹어요? 저도 수학과 나왔지만 다 까먹었어요. 안 써. 중요하지 않아요. 인생 네. 사는데. 근데 그 공부도 지금 몇 년을 하는데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부동산에 대한 의사결정? 공부해야죠. 공부를 무조건 해야 됩니다. 뭐 말이 필요 없어요. 뭐 누구 핑계대고 정부 핑계대고 투자나 투기꾼들 핑계대고 다 필요 없어. 이미 세상은 그렇게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나도 내 가족들을 위해서 내가 가장으로서 내가 최소한 우리 가족들한테 네. 제대로 된 집 마련 내가 해줄 필요가 있잖아요. 그럼 공부해야지. 대가를 치러야지. 대가 없이 그냥 공짜로 얻으려다가 다 망하는 겁니다. 뭐냐면 공부하지 않고 누가 주변에서 야 지금 어디가 급매물이 사라진대. 뭐 카더라 통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여기에 그냥 귀가 그냥 쫑깃쫑깃 하면서 이러면 어떻게 된다? 인생 큰일 나는 겁니다.
기회를 잡아도 제대로 될 때 잡아야 되는데 이상한 데 기회 잡으면 안 되잖아요. 그쵸. 네. 근데 지금은 뭐 굳이 리치고 아니더라도 얼마나 많은 어플이나 이런 게 많아요. 아니, 보고 내 관심 아파트 내가 좀 즐겨찾기 해놓고 좀 점 찍어놓고, 뭐 소득 대비 얼마나 비싼지 싼지, 전세 대비 얼마나 비싼지, 입주물량 어떤지. 아니, 솔직히 하루만 교육받아도, 하루 몇 시간만 교육받아도 이거 웬만한 분석 그냥 싹 끝나는데, 이걸 왜 안 하는 거예요? 진짜 저는 이런 거 하지 않고, 뭐 에피셜로 이러면서 무슨 뭐 부동산에 어쩌냐, 이런 거는 저는 말도 안 된다고 봅니다. 네, 대가 치르시고 공부하세요. 아니, 앞으로 기회 또 올 건데, 그때 가서 또 누구 탓할 거예요? 아니잖아. 이제는 정말로 내가 누구를 의지하시라는 게 아니라 객관적인 데이터 보고 합리적인 의사결정 하시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공부를 저는 해야 된다.